안녕하세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의 금병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셈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셈, 또 축복의 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의 셈은 인생이 출발하는 그 첫 태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셈은 영유아기, 세 번째 축복의 셈은 유소년기, 네 번째 축복의 셈은 청년기, 다섯 번째 축복의 셈은 장년기, 여섯 번째 축복의 셈은 중년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축복의 셈은 노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기회들을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태아기를 지난 아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지난 후에 출생하게 되죠. 태어난 아기가 이제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가지면서 자라가게 되는데, 이 애착이란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볼비라는 분이 정의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약 1년 동안 엄마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통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관계가 잘 형성된 아기는 나중에 자라나면서 그만큼 건강한 유년기와 또 청소년기를 보내지만,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자녀들은 나중에 참 많이 방황하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 속에는 어린 시절에 충분히 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사춘기 자녀가 얼마나 방황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한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1년 동안 엄마와 또는 아빠와 관계 속에서 아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은 아이는 괜찮지만, 이때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또 여러 가지 아이에게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굉장한 잠재력을 빼앗기고 참 인생 자체가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1년 말씀하셨는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3년까지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케어기버가 얼마나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인성의 80~90%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제가 아이 키울 때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스포크 박사가 쓴 유아와 육아 상식이란 그런 책이 널리 읽혀졌거든요. 저 또래의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읽혀졌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은 벤저민 스포크 박사예요. 1946년 곧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소아과 의사이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요, 그때까지 여태까지 이제 주류였던 엄격하고 단호한 육아법이 아니라 좀 더 방임적인 또는 관대한 육아법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폭풍처럼 막
모든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그때 막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방임적인 또는 그런 육아를 해라. 또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자극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때 태어난 신생아들 400만 정도로 늘어난 베이비부모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아이를 마음껏 교하고 아이와 친구 같은 부모가 되라는 그런 스포크 박사의 가르침은 전쟁에 해방된 젊은 부모들에게 굉장한 열망을 받게 됐어요. 열광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46년, 50년부터 한 히피가 나타난 시기가 70년대 후반, 70년대 이럴 때 히피족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포크 박사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막 다시 한번 고려해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방임적으로 마음껏 뭐 놀게 하라, 뭐 마음껏 이런 방임적인 자녀 양육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애착과 그리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이론들을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포크 박사의 이론인 그런 애정 중심의 그런 양육법은 이제 신화가처럼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죠. 네. 그만큼 이제 애착이 중요하면서도 또 과잉된 그런 자유방임적인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어머니들 또는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갓 태어난 신생아 또한 이제 자라는 아기가 특별히 이제 만 한 2, 3세 이전까지는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 특별히 친밀감을 가짐으로 애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왜 요즘 이제 부부들이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뭐 길면 한두 달,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런 이제 참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엄마와 아기가 자연스러운 그런 피부 접촉이라든지 수유 관계, 참 엄마와 아기의 따뜻한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이 방해를 받게 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는 이제 사춘기 자녀들의 부작용 문제, 또 방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한 예로 저희 친구 아내 케이스인데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특별히 이 아내가 이제 아기를 직접 키우지 못하고 엄마에게 맡기고 친정에 맡기고 또 데려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한 불안함이 이제 심겨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는 초등학교 시절 이후 참 많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참 필요한 상담과 심한 경우 이제 정신과적인 상담까지 받아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을 제가 듣게 됐는데 그만큼 어린 아이 시절에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 애착 관계가 형성되느냐 그러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한 후에 그 다음에 드는 것들은요,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자녀 양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다루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키우려면 우선은 케어기버가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또는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케어기버가 계속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아 시기 때부터 이제 태명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에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그런 애착 관계를 쌓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 아빠 배 위에
살과 살이 맞닿도록 해서 엎어두는 그런 피부 접촉이 필요하죠. 그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한 30분 정도는 먹지도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온 주위를 이렇게 살피는 또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시간은 아마 유추해 보건데 이 땅에 막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접속하는 또는 접촉하는 처음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기를 30분 정도의 시간을 아이에게 주면서 그 아이가 마음껏 세상에 있는 정보들 또는 환경들에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갓난 아이에게 특별히 갓난 아이는 그 눈에 초점이 맞기까지는 한 4달 낯가림을 한다 그러죠. 4달에서 한 5달 또는 이런 시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갓난아이는 한 20cm 정도의 가시거리를 갖고 있고요.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기와 엄마가 부드러운 피부 접촉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엄마는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봐주고 웃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부모가 잘 반응해주고요. 또 오감을 통해 주변 환경을 스스로 탐색하도록 도와주면 아기의 뇌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게 되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모유 수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한 번은 얼마 전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친구 딸은 2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랑 서투른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밀크가 올 것 같아. 오늘은 밀크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무슨 밀크가 오니? 아기를 막 낳아놓고 이제 젖이 아직 안 돈 그런 상태였는데 어디서 우유가 배달이 오는가 하고 이제 자꾸 물어봤는데 보니까 젖이 돌아서 아이에게 우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이제 오늘은 밀크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어 하죠. 요즘 젊은 엄마들이 거의 젖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그 먹이고 싶어하는 의지 플러스 테크닉이 또는 서포트 할 수 있는 서포트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젖을 풀어서 그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엄마들이 그 산모에 엄마들이 젖을 먹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그 젖을 풀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젖을 먹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특별히 아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젖을 잘 풀고 초유를 받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여러 아기에게 가장 좋은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해서 저희는 가끔씩 모유 수유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테크닉인데요. 잠깐만 배우면 정말 많은 아기들에게 엄마가 줄 수 있는 그런 모유와 또 따뜻한 사랑을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쭉 잘 자라주면서 돌잔치를 하기까지 아이들은 정말 여러 가지 때로는 감기도 또 고열도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아기가 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나도 정말 이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할 만큼 부모된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거나 또는 이제 똥이나 오줌을 싸서 징징거릴 때 적절하게 젖을 공급해 주거나 또는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위축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어떤 필요가 제대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데 따른 욕구불만, 그리고 나가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그만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아이를 몇이나 키워보셨어요? 네, 제가 아이를 셋 키우는 걸 옆에 지켜봤죠. 셋 키우는 걸 지켜보셨죠? 근데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 때 아빠들이 굉장히 좀 심심해하거나 또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이제 아기에게 젖을 주느라고 뭐 여러 가지 힘을 쓰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잘 먹기도 하고 아기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내기 아빠들이나 이런 아빠들을 위한 목사님 경험을 통한 약간의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직접 모유 수유하기보다는 우유를 직접 아이에게 공급해 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빠들도 우유를 타서 아이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아기에게나 산모에게나 특별히 건강상으로 참 많이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 이제 아기 엄마가 정말 기쁨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제 좋은 남편으로서 역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 아기와 산모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좋은 음식들을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엄마가 모유 수유할 때 사실은 엄마들은 굉장히 그 자기의 수분이 체외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죠. 그래서 아빠들이 물이나 또는 우유나 이제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엄마가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염려가 많거나 하면 호르몬 조절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젖이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엄마의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이 가장 좋을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예지만 그 목장에서 젖을 짜는 소들 있잖아요. 소들이요, 어떨 때 젖이 가장 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기분 좋고 또 만족스러울 때 그러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좋은 목장에서는 젖이 그 소들에게 젖을 짤 때 음악도 들려준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 소가 기분 좋아서 젖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이 아기들이 또 아주 참 원시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만 1살 전후부터 엄마 아빠의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제 옹알이를 한다고 하죠. 서로 이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까꿍한다든지, 또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아기도 말을 이제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만 1살이 지나면서 2살 접어들면서 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적절한 엄마 아빠 또는 주위의 성인으로부터, 돌보는 분들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또 이렇게 말하는 법을 이렇게 들은 아이들은 그만큼 뇌의 발달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면 이제 말 한마디 두마디 배워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반면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아기를 바르게 이렇게 양육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특별히 부부가 갈등이 많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움 속에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고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이제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여러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또는 정서적인 면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발육을 하기보다는 지체가 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모님에게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아이들 옹알이나 또 말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통계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자폐아 말이에요, 목사님. 자폐아가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 68명 중에 1명이 자폐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경중은 좀 다르겠지만 또는 성향도 좀 다르겠지만 68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1970년대 이때만 해도 2,00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요즘 올해 그 통계가 68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건데요. 이 자폐아들은요. 특별히 1살 미만 때 빨리 부모님이 손을 써서 이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폐아들은 이제 자폐적인 성향이 있을 때 아이들이요. 맨 처음에 좀 특징이 뭐냐면 눈을 맞추지 않는데요. 자폐아들은 갓난아이 때부터 어려서 젖 먹으면서도 눈을 맞추지 않고요. 또 다른 것은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케어기버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자폐아들은 말할 때 처음으로 자동차든지 또는 뭐 전화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어태치먼트가 접촉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자폐아의 원인은 많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스킨십이라든지 아이 컨택이라든지 또는 부드러운 목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해 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이들 뇌에서 여러 가지 시냅스를 활성화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특별히 엄마나 아빠의 눈맞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혹시 아이가 충분히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또는 아빠 입장에서 해석하는 대로 아이에게 말을 받아주고 또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고 이런 가운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또 두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또 활성화되어서 마침내 어느 단계에 가서 말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제 적응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 그런 대상이 없거나 또는 무관심한 부모님, 심지어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이에게 게임이나 아니면은 TV 프로그램에 아이를 맡겨놓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역시 이 아이는 직접적인 부모님과의 컨택이나 또는 사람과의 어떤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잘못된 이제 게임 중독으로나 아니면은 사물에 집착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 아이가 나이가 아직 어릴수록 누군가 적어도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쁠 경우에 할머니나 아니면은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돌보미를 통해서 그렇게 아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기 아이들, 특별히 이제 게임 중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아로 마약 문제나 또는 이제 성적인 그런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아들의 배후에 보면 거의 많은 경우 이 아주 유아기 시절, 영아기 시절에 엄마 아빠 또는 돌보는 분들의 그 관심과 충분한 돌봄이 결손되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임 중독이나 또는 뭐 다른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사람과의 친밀감을 통해서만 친밀감 형성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것이 이제 퇴치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또는 도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독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람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지 그 친밀감의 회로를 놓친 경우라고, 회로를 형성하는 것을 놓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몸은 뭐 40, 50 됐을지라도 그런 영역이 없을 경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 노력하면 그 없던 길을 만드시고 또 없던 그런 회로들을 만드시고 하셔서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가질 때 얻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도 누리게 하시는,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또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자기의 오리지널 패밀리에서 양육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커다란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나 여러 소그룹 모임 같은 곳에서 속사람을 키우는 일들을, 키울 수 있는 일들, 그런 모임들을 계속적으로 가질 때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서질 수 있는 그 길들을 또다시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여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위로의 말씀이랄까,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전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애착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신부터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제대로 못한 것을,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제대로 키웠을 텐데요, 목사님. 네. 저희가 요즘 생각하면 네. 이제 손녀딸이 태어나서 지금 한 1년 반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손녀딸을 데리고 키우면 참 잘 키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또 책임이고 아이들 부부에게 맡겨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국제 CCC 대표이신 스티브 딩글라스 부부가 있는데 그분 부인 주디드 글라스의 간증을 들어봐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두 딸을 키웠는데 그 두 딸을 키우면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딸들로부터 배운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맡길 때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며 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네. 말씀드린다면요. 네, 사실은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처와 또 음식을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또는 기업으로 주셔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속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더 인내하는 사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을 키우고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과 씨름하면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가 속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와 씨름하고 또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 아이들이 정말 또 그런 수고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할 수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 우리의 삶을, 특별히 부모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보더라도 첫째 아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매사에 참 엄마를 자기가 독차지하다시피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아주 집착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둘째는 좀 소극적이고 또 느긋하고 또 엄마에게 할 수 있으면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예를 봤는데요. 제가 바톤을 받아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하나, 둘, 셋, 2년 터울로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바쁘고 힘든 엄마였어요. 근데요,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한다. 정말 힘들다. 군대 3년보다 이건 군대 6년 막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바로 잡고요. 아니지. 우리 자녀들을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주지 않겠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아이한테 말 잘 듣는 의서봐. 이 쓰레기통 좀 비워줄래? 하고 말하니까요. 그때 한 2살 반, 3살 정도 됐는데 피치피치 걸어오면서 아이가 쓰레기통을 들고 삐시 절로 쓰레기 비우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때는 제가 쓰레기통 좀 비워줘 또는 뭐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이한테 말 잘 듣는 의서봐 라고 이제 얘기해 주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우리 아이가 참 좋은 아이지, 말 잘 듣는 아이지 하고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예가 있어요. 아무튼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잘 누리고 그렇게 또 기뻐하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효도는 만 6살 이전에 다 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겠어요. 이제 만 6살 이후 넘어가면 엄마랑 이제 머리 싸움을 하고 부모랑 또 의지적인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만 6살 이전에 우리 부모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이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무거운 짐이 되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그런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거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기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신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자기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 OFC라는 곳이에요. 아무튼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위인데 이것은요, 주로 3세 이전에 또는 3세부터 6세까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형성되어지는데요. 이 OFC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첫째는 그 케어기버와 함께 애착과 신뢰감이 잘 형성돼야 되고요. 둘째는 애착과 신뢰감의 바탕 위에 적절한 통제와 제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곧 경계선, 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런 통제와 제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